그라이아이와 고르고드, 페르세우스와 메두사, 아틀라스, 안드로메다. 그라이아이와 고르고드. 그라이아이는 세 사람의 자매인데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백발이었다. 그라이아이라는 이름도 이에서 유래한 것이다. 고르고들은 산돼지의 이빨 같은 억센 큰 이빨을 갖고 노새같이 거친 손을 가졌으며 뱀 같은 머리털을 가진 흡사 괴물 같은 여인들이었다. 이 괴물 중에서 신화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것은 메두사뿐이었다. 그래서 고르고라면 보통 메두사를 지칭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현대 저작가들에 의하면 이제 내가 설명하려는 고르고들과 그라이아이는 바다의 공포를 의윤하는 데 불과한다고 한다. 즉 전자는 넓은 바다의 굳센 파도를 의미하고 후자는 해안의 바디에 부딪히는 흰 물결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그리스어로 고르고는 굳세다는 의미이고 그라이아이는 시다는 의미이다. 페르세우스와 메두사. 페르세우스는 제우스와 다나이와의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다. 그의 외조부인 아크리시오스는 외손자 때문에 죽게 되리라는 신탁을 받고 놀라 다나이와 그 아들을 괴짝에 넣어 바다에 띄워버렸다. 괴짝이 세리포스 섬까지 떠내려갔을 때 한 어부가 발견하고 모자를 그 나라의 왕인 폴리텍데스에게 바쳤다. 왕은 그들을 친절히 대우하였다. 페르세우스가 장성하자 폴리텍데스는 메두사를 정복하기 위하여 그를 파견하였다. 메두사란 그 나라를 황폐하게 한 무서운 괴물이었다. 메두사는 전에는 아름다운 처녀였었다. 특히 그녀의 머리털은 그녀의 중요한 자랑거리였다. 그러나 감히 아테나와 그 미를 다투려 했기 때문에 여신은 그녀의 미를 박탈하고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끔찍한 소리를 내는 여러 마리의 뱀 모양으로 변하게 했다. 메두사는 무서운 모습을 한 잔인한 괴물로 변했다. 또한 그녀를 한 번 본 사람은 누구나 돌로 변했다. 그녀가 살고 있는 동굴의 주위에서는 그녀를 보았기 때문에 돌로 변한 많은 사람이나 동물의 자태를 볼 수 있었다. 페르세우스는 아테나와 헤르메스의 총애를 받아 아테나가 빌려준 방패와 헤르메스가 빌려준 날개 돋친 구두를 몸에 지니고 메두사가 잠들어 있을 때 접근하였다. 그리고 그녀를 직접 바라보지 않도록 그가 가지고 간 방이 찬란한 방패 속에 반영되는 그녀의 모습을 보고 그녀에게 달려들어 그녀의 머리를 베었다. 페르세우스가 그 머리를 아테나에게 주자 아테나는 그것을 자기의 아이기스 한가운데에 붙였다. 페르세우스와 아틀라스. 메두사를 퇴치한 후에 페르세우스는 그 머리를 들고서 멀리 육지와 바다를 건너 날아갔다. 그리고 밤이 가까워질 무렵에 해가 지는 서쪽 끝에 도달했다. 그는 그곳에서 아침까지 휴식을 취하려고 하였다. 그곳은 거인으로 이름난 아틀라스 왕의 나라였다. 아틀라스의 나라에는 양소 돼지떼가 많았으며 서로 영토를 가지고 싸울 이웃 나라도 적국도 없었다. 그러나 아틀라스의 중요한 자랑거리는 황금의 사과가 열리는 나무였다. 그 나무의 가지는 금으로 되어 있었고 그 가지로부터 역시 금으로 된 잎에 반은 가려진 황금의 사과가 늘어져 있었다. 그러나 아틀란티스의 중요한 자랑거리는 황금의 사과가 열리는 나무였다. 그 나무의 가지는 금으로 되어 있었고 그 가지로부터는 역시 금으로 된 잎에 반은 가려진 황금의 사과가 늘어져 있었다. 페르세우스는 왕에게 말했다. 나는 손님으로서 여기 온 것입니다. 당신도 명문이시겠지만 나도 당신의 못지않은 명문 출신으로 내 아버지는 제우스입니다. 나는 당신이 위협을 달성했다면 나도 메두사를 나 혼자 힘으로 물리쳤습니다. 나는 지금 휴식과 음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틀라스는 제우스의 아들이 어느 날 자기의 황금 사과를 탈취해가리라고 한 옛날의 어떤 예언을 기억했다. 그래서 그는 대답했다. 가주시오. 당신의 그 거짓 위험이나 가문 자랑에 움직일 내가 아님. 말을 마친 아틀라스는 페르세우스를 추방하려고 했다. 그러자 페르세우스는 아틀라스가 직접 상대하기엔 너무도 굳센 거인임을 깨닫고 말했다. 그대가 내 우정을 너무도 과소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선물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고는 자기 얼굴을 옆으로 돌리면서 메두사의 머리를 내밀었다. 그렇게 큰 몸집을 가졌던 아틀라스는 돌로 변했다. 그의 수염과 머리털은 숲이 되고 팔과 어깨는 절벽이 되고 머리는 산정이 되고 뼈는 바위가 되었다. 각 부분은 부피가 점점 커져서 그는 마침내 산이 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신들도 좋아했는데 하늘은 모든 별들과 더불어 그의 어깨에 의지하고 있다. 페르세우스와 안드로메다. 페르세우스는 비행을 계속하여 에티오피아 사람들의 나라에 도착하였는데 그 나라의 왕은 케페우스였다. 왕후 카시오페이아는 자기의 아름다움을 자만하여 자신을 바다의 요정들에 비교하였다. 이 사실은 요정들을 대단히 노엽게 하여 그들은 거대한 바다의 괴물을 파견하여 그 나라의 해안을 황폐화시켰다. 케페오스는 신들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서는 그의 딸 안드로메다를 그 괴물에게 제물로 제공해야 한다는 신탁의 지시를 받았다. 페르세우스가 공중으로부터 내려다보니 안드로메다는 바위의 쇠사슬로 몸을 결박당하여 뱀의 형상인 바다의 괴물이 접근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너무도 창백하고 몸은 미동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흐르는 눈물과 미풍에 움직이는 머리칼이 없었다면 페르세우스는 그녀를 대리석상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그는 이 광경을 보고 놀라서 날개를 흔드는 것도 있을 정도였다. 그녀의 위를 날면서 그는 말했다. 오, 처녀여, 서로 사랑하는 애인들을 결합시키는 사슬에 묶여 있어야 할 그대가 이런 쇠사슬에 묶여 있다니. 원컨대 내게 그대의 이름과 그대의 나라의 이름에 그리고 그대가 왜 이와 같이 결박되어 있는가를 가르쳐 주시오. 처음에 그녀는 수줍어서 아무 말도 못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만 있었다면 얼굴을 손으로 가렸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질문을 되풀이했을 때 잠자코 있으면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의심받을까 봐 자기의 이름과 나라의 이름을 밝혔다. 그리고 자기의 어머니가 그 아름다움을 자랑한 일을 이야기했다. 그녀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바다 저쪽에서 소리가 나더니 바다의 괴물이 나타나 머리를 수면 위에 내놓고 넓은 가슴으로 파도를 헤치며 다가왔다. 처녀는 비명을 질렀고 막 이곳에 도착하여 이 광경을 목격한 부모는 비통해했다. 특히 어머니는 비통함에 몸부림쳤다. 그러나 부모는 아무런 구호책도 간구할 수가 없었다. 다만 탄식을 하면서 재물이 될 딸을 끌어안고 있을 뿐이었다. 그때 페르세우스는 말했다. 눈물이라면 나중에라도 얼마든지 흘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한심 없이 따님을 구하는 길이 급합니다. 제우스의 아들인 내 신분과 그리고의 정복자로서 내 명성은 구호자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신들이 허용한다면 다시 hun공을 쌓아 따님을 얻고자 합니다. 만약 내 무용에 의해 따님이 구출될 경우에는 그 보수로 따님을 제게 주십시오. 부모는 즉시 승낙하였다. 그리고 딸과 더불어 이 왕국을 집참금으로 줄 것을 약속했다. 이제 바다의 괴물은 투사의 명인인 병을 던진 돌이 땅이 닿을 곳까지 접근해 왔다. 그때 페르세우스는 갑자기 배지를 박차고 하늘 높이 치솟았다. 높이 날다가 햇볕을 쬐고 있는 뱀을 본 독수리가 뱀에게 덤벼들어 목을 잡아 머리를 돌려 독립발의 사용을 막는 것과도 같이 그는 괴물의 등에 돌진하여 그것을 어깨를 칼로 찔렀다. 괴물은 부상을 입은 데 놓아여 공중으로 몸을 일으켰다가 바닷속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지저대는 한 무리의 개에게 둘러싸인 산돼지와 같이 재빠르게 좌우로 몸을 날리면서 돌진해왔다. 그러나 페르세우스 쪽은 날개로 괴물의 공격을 피하였다. 그리고 비늘 사이에 칼이 들어갈 곳만 발견하면 옆구리로부터 꼬리로 내려가면서 이곳저곳을 찔러 상처를 냈다. 괴물은 콧구멍으로부터 피가 섞인 바닷물을 내뿜었다. 페르세우스의 날개는 그 핏물에 젖었다. 그래서 이제는 날개에 의지하지 않고 물결 위에 내려와서 돌출한 바위에 몸을 의지하고 괴물이 가까이 떠왔을 때 최후의 일격을 가했다. 해안에 모여있던 군중의 환상으로 산이 울렸다. 양씨는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그들의 장래의 사이를 호응하면서 그를 그의 모두의 구세주라고 불렀다. 그리고 이 투쟁의 원인이요 보수인 처녀는 쇠사슬로부터 풀려나 바위에서 내려왔다. 기쁨에 넘친 양치는 페르세우스와 안드로메다를 데리고 궁전으로 돌아갔다. 그곳에서는 잔치가 열리고 모두 기쁨과 축제의 기쁨으로 충만했다. 그런데 갑자기 떠들썩한 소리가 나더니 안드로메다의 약혼자였던 피네우스가 그 부하 일당과 더불어 뛰어들어와서는 처녀는 자기 것이라며 자기에게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테페우스가 말하기를 자네는 내 딸을 괴물의 제물로서 바위에 결박되었을 때 요구했어야 한다. 내 딸이 이와 같은 운명을 받도록 신들이 선언했을 때 모든 약속은 해소된 것이다. 죽음에 의해 모든 약속이 해소된 바와 같이. 피네우스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갑자기 페르세우스에게 창을 던졌다. 그러나 창은 빗나가 땅에 떨어졌다. 페르세우스도 자기의 창을 던지려 했다. 그러나 비겁한 공격자는 급히 도망쳐서 제단 뒤에 숨었다. 그리고 그의 행동을 신호로 하여 일당들은 페르세우스 일행에게 공격을 가하기 시작하였고 손님들은 각기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무기를 들었다. 마침내 난투극이 벌어진 것이다.
늙은 왕은 말렸으나 효과가 없어 현장으로부터 물러나와 이렇게 된 것은 자신의 책임이 아님을 굽어 살피시라고 신들에게 호소하였다. 페르세우스와 그 일행은 얼마 동안 불리한 싸움을 계속하였다. 그것은 적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이다. 그때 갑자기 페르세우스의 뇌리에 한 생각이 떠올랐다. 그래서 큰 소리로 이 중에 내 적이 하는 자는 얼굴을 돌려라 라고 외치면서 고르고의 머리를 높이 들었다. 그런 요술을 갖고 누구를 위협하려 하느냐 라고 외치면서 테르켈로스는 창을 던지려고 치켜들었다. 그러자 그 자세 그대로 돌로 변해버렸다. 암픽스는 엎드린 적의 몸을 칼로 찌르려고 한다. 그러나 그의 팔은 굳어버려 앞으로 더 내밀 수도 없고 들 수도 없었다. 또 한 사람은 큰 소리를 지르며 달려드는 순간 발을 멈추고 입을 연 채 한마디도 소리 내지 못하고 돌이 되었고 페르세우스의 한 친구 아콘테우스도 고르고를 바라보는 순간 다른 자나 다름없이 굳어져 버렸다. 아스티아게스는 페르세우스를 칼로 쳤으나 쨍하고 소리를 내며 튀어올랐다. 피네어스는 그의 부당한 시비의 이 무서운 결과를 보고 당황하였다. 그는 친구들을 소리 높여 불렀다. 그러나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는 그들에게 손을 내보았다. 모두 돌이 되어 있었다. 그는 얼굴을 돌린 채 무릎을 꿇고 페르세우스에게 용서를 빌었다. 모든 걸 다 빼앗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내 생명만은 남겨주십시오. 페르세우스는 말했다. 비겁한 자여. 그는 나는 너를 무기를 써서 죽이지 않겠다. 뿐만 아니라 너는 이 사건의 기념으로 내 집에 보관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고르고의 머리를 피네우스가 바라보고 있는 쪽으로 돌렸다. 그러나 피네우스는 무릎을 뻗치고 얼굴을 돌린 형태로 커다란 돌덩어리가 되었다.